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0장 춤의 노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꼬마신 바로 큐피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큐피드는 비너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큐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큐피드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어린 소녀들과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는 니체가 이제 보면서 자신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이제는 진행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어린 아기 신 바로 큐피드는 우리의 몸속에서 수태분반하고 있는 요 어린 바로 이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큐피드가 곧 이버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큐피드는 특성이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죠. 그래서 그 화살을 사랑의 화살이라고 하는, 사랑 또는 증오의 화살을 쏘는 존재는, 또는 증오의 화살을 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큐피드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뭐 강남길신가 그분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낭독을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뭐 주로 그 그리스 신화가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낭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종교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종교 이전에 신화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 인간과 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신화의 내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그 인간이 이 니체 입장으로 볼 때는 인간이 이보맨시로 이보맨시로 상승 진화하는 어떤 그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독해할 수 있으면은 그 니체의 그 상징 비유 체계로 저술돼 있는 짜라수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는 이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이 신화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신화를 재미로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그냥 재미죠. 재미적인 차원일 뿐이지 그 신화가 감추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화가 그런 내용을 감추고 있다는, 담고 있는데 드러나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서 담고 있다. 감추어서 담고 있다 보니까 그 표면적인 내용 안에 감춰진 내용성들을 끄집어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면은 뭐 신화는 그냥 재밌는 얘기일 뿐이죠. 단지 우리 니체는 이 감춰져 있는 그 신화의 내용성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철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화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관련된 신화가 니체 철학의 핵심 철학이죠.
핵심 그 신화 내용성이라고 보면 되죠. 요 장에서는 춤의 노래장에서는 큐피드에 관련된 신화가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큐피드와 소녀가들이 이제는 춤을 이제 추는 모습을 보면서 짜라투라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자, 다음은 큐피드가 소녀들과 함께 춤을 추었을 때 짜라투라가 불렀던 노래다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오, 설미여. 최근에 나는 그대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끝모를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싶었다. 그러자 너는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렸지. 내가 너를 끝모를 심연이라고 하자 너는 나를 비웃었고 너는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지. 자기들이 깊이를 재지 못하는 것은 바닥이 없어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저 변덕스럽고 거칠며 모든 면에서 여자 같고 독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대 사내들이 나를 깊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영원한 자, 비밀로 가득한 자라고 부른다 해도 말이지. 그대 사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덕을 선사하는 것이지. 아, 그대 덕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 미덥지 않은 여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나는 그녀의 웃음도 결코 믿지 않는다. 자, 내용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자, 여기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읽어보면은 세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다 하면서 세세 관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세세 관계, 세계의 관계다라는 세계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에 이 세계를 뭐라고 이제는 지칭을 하냐면은 이 세계의 요소를 바로 지혜, 사랑, 삶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처음에 뭐라 그러니까 오 삶이여 하면서 삶 지금 삶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삶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는 지혜와 사랑이란 또 두 가지 요소가 나중에 이제 관계성으로 이제는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삶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미덥지 않은 여자는 웃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 삶을 여자로 그러니까 우리 그 니체는 상징을 삶이라고 하는 특성을 여성으로 봤다는 거죠. 삶은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이 니체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그 헤매는 게 뭐냐면은 요 페미니즘에 대한 본질을 자꾸 그 사람들이 엉뚱한데 자꾸 요즘에 하도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 여성주의죠. 여성주의. 이 여성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이용해 먹는 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현실 사회에서의 그 남자들과 여자들의 어떤 대립 관계로 자꾸 보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는 사회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지금 여성의 그 권익이 증진이 되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경제적 능력이 확충되다 보니까 그 남성들이 자신이 그 좌우했던 분야를 여성들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위압감, 그 어떤 경계심, 그리고 상당히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 점차 이렇게 들어오는, 특히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반페미니즘이죠. 반페미니즘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남성들이 우리 한국의 남성들 중에 특히 그 그런 피해 의식이 굉장히 요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분 상승이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평불만들, 그런 억눌렸던 그 분노감들, 그런 것들이 이런 반페미니즘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고,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교체에 있어서도 20대 남성들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그걸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이 여성성이라나 남성성을 이렇게 바라볼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남성 여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력 관계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저술에 나와 있는 짜라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물론 페미니즘이지만은, 니체가 얘기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니체의 여자는 여성성인데,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현실 사회에서 남자 여자 그런 사회 경제 대립 관계, 우리가 일단은 여자와 남자가 몸의 구조도 틀리고 뭐 그런 게 다 틀리는 거니까, 생물학적 구조도 틀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체의 여자는 보편적 여성성을 얘기를 하는, 여자는 보편적 여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들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성이 있고요. 그와 같이 이거를 굳이 그 개념으로 따지면은 음양론에서 우리 동양의 음양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관계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라 그러는 거는 둘을 갖다 놓고 봤을 때 항상 비교적으로 양성이 강한 것이 있고 음성이 강한 것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거는 신은 항상 양의 남성 역할을 하고 인간은 여성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도 신을 신랑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을 신부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 신인합일 현상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것, 합일, 신일합이란다는 거는 신과 인간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신랑 신부의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학교에 가면은 스승과 제자도 뭐예요? 스승은 주는 자고 지식을 주는 자고, 제자는 지식을 받아서 수용해서 성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남성 여성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회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조직에 가도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남성이 되고,
여러분은 여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자면 여러분이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은 여성이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의 구조 원리도 항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역학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보편적인 관계성에 있어서의 이, 이 여성성을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남성, 여성 이런 생물학적 기준으로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니체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 지금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립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도 남성 여성적 대립 관계로 이걸 인식을 하고 뭐 니체가 뭐 살로메하고의 뭐 그 사랑에 실패를 해서 실연의 상처를 그 저기 얻어가지고 뭐 이런 그 글을 썼다는 식으로 니체는 살로메니 뭐니 그 자기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거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여성관에 있어서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왜 삶이라는 걸 여성으로 보는 거냐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삶을 여성성으로 보는 거는 여기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신과 인간이라는 관계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여기 니체는 이거를 이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버맨시를 신성을 구현한 자가 되는 거니까 인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버맨시는 양성적 존재고 남성적 존재고 인간은 여성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나라, 국가, 영토 뭐 인간 그런 요소들은 다 여성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는 특히 이 우리의 삶,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적이다. 삶은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여성이라고 여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유치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니체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짱나는 짜증나는 해석들이라 그런 얘기들 그런 해석들은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멍청한 해석이에요. 이 니체를 잘 모르는 해석이다. 니체를 욕보이는 해석들이다. 그런 어떤 현실적 어떤 인간 여자의 그 생물학적 기준이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력 관계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봐서 그거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는 하는 해석들이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삶은 여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니체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인간이 이버메시로 변하는 거를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할 때 제가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이것이 쌍운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그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걸 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와 사랑. 지혜와 사랑이는. 자, 지혜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이 두 개의 쌍운으로 두 개의 수레바퀴 요게 이제는 두 개의 수레바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요거죠. 요게 이제 파동과 같아 가지고 이렇게 파동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마치 사인 코사인 그 운동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하나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운동성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에 이렇게 바퀴가 지금 두 개가 돌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상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카발라 철학 같은 데서 이거를 그래서 메르카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진행되고는 메르카바에서는 거기서는 4개의 수레바퀴로 좀 더 바퀴 숫자를 늘린 거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지수합풍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음양이란 말이에요. 음양 오행에서 음양 4개의 수레바퀴로 가면은 음양에서 사상 개념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2개의 수레바퀴는 음양 관계죠. 음양 관계인데 여기서 2개의 수레바퀴에 그 도는 그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위버맨시로 가는 거는 이걸 전차라고 하는 거죠. 전차 2개의 수레바퀴.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퀴 2개 달린 그 전차를 타고 방패와 창을 들고 가면서 싸우잖아요. 그 전차라면 메르카바라고. 그래서 이걸 메르카바라고 하는 그 카발라에서 이 전차를 타고 가면서 싸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일종의 전쟁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승리해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존재가 자기 영토를 확보하고 확장하면서 우리 몸을 결국엔 통이라고 했대죠. 지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존재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존재를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이 전쟁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위버메시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지혜와 사랑을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 지혜와 사랑을 일종의 담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이 2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3가지 요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위버맨시를 수퇴해야 되는 거니까 위버맨시 요거를 수퇴를 해서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이제 수퇴가 이렇게 되면은 음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중양 그래서 요것이 중도의 길을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중용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중용.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럼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 음중량에 있는 요 위버맨시 수태된 위버맨시를 요거를 위버맨시를 물고기로 표현한 거 물고기 자 그래서 이것을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위버맨시는 물고기다. 그래서 여기서 오 삶이여 최근에 나는 그대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끝모를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싶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누구겠어? 이 나가 바로 위버맨시로 형상화되어 있는 나죠. 그런데 그게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눈까지 왔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눈이 있는 위치까지 왔다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는 물속이 돼가지고 심연이 된단 말이야. 이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때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끌어올렸다. 가라앉는 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와 사랑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 상승하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끝없는 심연이라고 하자 너는 나를 비웃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 삶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몸속에 있는 거잖아 그냥. 하지만 이건 하나의 우주 세계가 타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주가 태어나는 거대한 바다와 같으니까 심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 이제는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버맨시를 여기 포태된 위버맨시가 바로 진정한 나이고 참 나이고 이것이 물고기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은 역시 이 물고기는 그럼 왜 물고기라고 왜 표현을 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제가 요 위버맨시가 바로 큐피드라고 그랬잖아요. 큐피드. 지금 큐피드가 소녀들과 춤을 췄잖아요. 이때 소녀들도 일반적인 소녀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우리가 소녀라고 부른 거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일반 여성이 아니야. 세상에는 여러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빨리 버려요. 그런 얘기는 생각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큐피드가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버맨시는 이때 포테뎁 우리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제가 큐피드와 똑같은 큐피드에게 이미 신화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큐피드 얘기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큐피드에 관련된 신화 또 보겠습니다. 자, 큐피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신화를 얘기를 할 때 큐피드는 누구냐라는 큐피드는 원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근데 이게 사실 큐피드가 우주의 제1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의 근원 일자가 사실 큐피드다라는. 그런데 그것이 우라노스의 성기가 비너스로 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라노스 성기 안에 우주 일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비너스의 몸이 됐고 비너스의 몸으로부터 큐피드가 나온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큐피드가 엄마지만은 사실은 아니지 비너스가 엄마지만은 큐피드는 뭐예요? 원래 태초에 있었던 근원 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태해 가지고 분만을 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관계를 큐피드와 비너스의 관계를 우리가 신화를 또 봐야죠. 신화를 또 이제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의 별자리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서양에서는 점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점성학. 아스트롤로지죠. 아스트롤로지. 이 점성학이라고 있는데 점성학 별자리 가지고 이제는 운명을 읽는 그런 게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에 12황도라는 게 있어요. 12황도. 근데 12황도에는 라고 하는 건 12개의 별자리가 이렇게 뚜그럽게 원을 그리면서 배치돼 있어. 그래서 1년을 12달로 나누고 각 달에 이 별자리를 배치를 하는 거죠. 1년을. 그러니까 어떤 주기를 꼭 1년뿐만 아니라 어떤 주기를 시간의 주기는 12개로 나눠서 배치라는 개념이다. 하늘에 원을 그려놓고 그럼 여기 이 12황도의 중심은 뭐겠어요? 북극성이겠죠. 북극성.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12황도 별자리들이 쫙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직접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예? 어디 가서 이거 구하지 못해. 이 그림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한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잘랑초쭉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황도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 쌍어궁이라고 있어. 쌍어궁. 이게 이 쌍어궁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단 말이야. 올해
2000년부터 뭐 무슨 별자리 2000년부터 2000년 지금 2000년부터 서기 2000년부터는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란 말이야. 물병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물병자리 시대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더니 이걸 이제 보병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병궁. 보병궁이다. 그래서 보배스러운 병. 물병이니까 보배스러운 보병궁, 궁에다 보병궁 이렇게 돼. 물병자리. 보병궁 시대라 물고기 그 물병자리가 시켰는데 그러면은 지난 2000 이게 이 한 자리가 2160년을 그러니까 총산에 2160년을 우리가 우주 대주기가 25,920년인데 25,920년을 12로 나누면은 2160년씩 할당이 됩니다. 우주 대주기를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이게 점성학적 대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2160년이 요 하나의 별자리가 지배하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 2000년부터는 물병자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별자리들이 변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오차들은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2160년을 지난 2160년 동안은 어떤 별자리가 지배를 했냐면은 물고기 자리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물고기 자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우리가 물고기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 예수가 이제는 그 태어난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달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뭘로 표현해요? 예수를 우리가 물고기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물고기로 표현하죠. 근데 그 교황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교황들은 그 손에 어부의 반지라는 걸 끼고 있단 말이에요. 어부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주로 누구를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는 저 자기 제자들을 그 어부들을 주로 제자로 삼았어. 거의 제자 중에 핵심적인 제자를 뭐 12명 정도 거기도 12수에 그냥 때려 맞춘 겁니다. 맞춘 것 중에 거의 한 9명 정도가 어부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절대 다수죠. 이게 어부들. 이게 어부들은 뭘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야.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지? 왜 그리고 예수가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은 건 뭐예요? 물고기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 준 거라 그 얘기야. 그래서 어부가 그 물고기를 낚는다는 건 뭐가 되는 게? 예수가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다는 거는 예수를 낚아 올리는 거죠. 어디서 낚아 올려? 어디서 낚시하는 거야? 자기 몸속에서 낚시라는 거지. 자기 몸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부가 낚시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삶에 해당되는 이 삶이 어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부. 그렇죠? 그리고 이버맨 씨는 물고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 기독교적으로는 이게 예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카톨릭 교황도 어부의 반지를 쓰고 있고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다라고 자기들을 표현한 거는 자기 몸속에서 예수를 낚아 올리는 존재들이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어부니까 황금 낚싯대로 끌어올린 거죠. 황금 낚싯대로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대상은 누구를 끌어올린 거야? 너는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렸지 하니까 너는 삶이고 나는 위버맨 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삶은 어부고 물고기는 큐피드다, 예수다. 그러면은 끌어올렸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아, 그러니까 너와 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황금 낚싯대로 나를 끌어올렸지 할 때, 아, 너라는 거는 황금 그 삶이라는 건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부적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그 짐승에서 유범의시로 넘어가는 존재들은 항상 그 어부와 같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금 뭐야? 떨어지니까 낚싯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황금 낚싯대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예수와 관련된 게 우리가 그 세계 종교화가 된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신화에 이미 내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리스 신화에 원래 이 어부 얘기가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게 점성술에서 이 물고기 자리가 지배하던 시기가 지난 2160년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거를 쌍어궁이라고 그래요. 쌍어궁. 쌍어궁이라고 하는 게 쌍어궁. 그러면 쌍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쌍어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쌍어궁.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면은 역사로 열면 쌍어? 물고기? 잘 생각해봐요.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기억 안 나요? 아니, 공부 좀 하셔. 거기 그 김수로왕이 쌍어궁 거기 김수로왕이 김해 가면은 쌍어궁 쌍어가 있잖아. 거기 가면은 김수로와 그 허황우라고 그러죠. 김수로와 허황우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 그래서 허황우가 뭐 인도에서 왔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뭐 제가 뭐 역사를 또 하게 되면은 뭐 고찰을 해볼 테지만 어쨌든 이 쌍어 거가 뭐 이 김수로와 허황우가 와서 보면은 그 이때 이미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거기 절에 가보면은 또는 김해의 상징 김해라는 그 김해가야 금강가야죠. 그러니까 그 육가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 김해 그 금강가야가. 그럴 때 거기서 그 나오는 게 김해의 그 물고기자 쌍어 물고기. 그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수로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가야국을 세울 때 그걸 성립시킬 때 이때가 뭐예요? 한 이렇게 기원 후에 AD 한 50년인가 이때 세웠단 말이야. 그때 이 쌍어 물고기 자리가 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쌍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이게 그 기독교에만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그 하나의 그 시대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어 시대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그 여기 한반도에 그 김해가에 이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쭉 쫓아가면은 보편적으로 나와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 강의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쌍어 물고기 자리라는 게 있는데 쌍어 물고기 자리를 이게 원래 이 물고기 자리나 이런 점성하게 있는 이 별자리들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리스 신화가 배경에 백그라운드를 깔아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걸 다. 자, 물고기 자리의 주인공은 그럼 물고기 자리에 관련된 신화는 뭐냐? 물고기 자리에 관련된 그 신화 그것은 큐피드와 비너스의 그 비너스 신화다라고 하는 거. 아, 여기서 큐피드와 비너스가 쌍어로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큐피드 여기 두 마리 물고기는 큐피드와 비너스를 뜻하는 거야. 이 하나의 물고기는 아들 물고기인 큐피드고 요거는 이 하나의 물고기는 엄마 물고기인 비너스야. 그러니까 서로 대칭 관계라는 건 쌍어니까 쌍둥이란 뜻이잖아. 제가 비너스가 뭐라고 했어요? 우라노스의 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라노스의 성기가 다시 뭐가 된 거야? 큐피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큐피드와 비너스 신화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서 왜 물고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를 안다. 여기서 이게 앞에서 왜 큐피드라는 말이 나오고 예?
여기 왜 또 이제는 물고기란 얘기가 나오냐는 이 물고기 자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큐피드와 비너스가 그럼 이 신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큐피드 예전에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갖다가 그냥 크로노스족들을 갖다가 10년 동안 티타노마키아라고 전쟁을 해가지고 크로노스 일족을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을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다가 지구 중심의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는데, 그랬는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주로 기간테스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괴물족들하고 손을 잡고 그 티탄족을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괴물족들은 주로 지구의 그 가이아의 자손들이야 이게. 근데 물 밀어내고 감옥에 가다 놓고 보니까 이제는 이 기간테스들하고 싸워야 된다. 다시 이제는 동맹을 맺고 이겼지만은 이제 또 동맹을 맺은 관계가 파기가 되면서 이제는 기간테스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간토피아라고 합니다. 기간토피아 전쟁. 자, 제우스가 제우스 일족들하고 기간테피아 기간테스족들하고의 그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최고로 그 기간테스들 중에 그 가이아의 가장 강력한 그 자식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타이폰. 이 타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폰이 있었어. 타이폰. 그래서 이 타이폰이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타이폰이 누굽니까? TYPO 애들이래. TY. 타이폰인데 이 타이폰이 바로 가장 강력한 괴물이야. 이 타이폰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한때는 제우스를 잡아가지고 제우스가 최고 그 신 아니야. 그 최고 신을 잡아가지고 힘줄을 다 끊어버려.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그냥 가둬버려. 제우스를. 그러니까 제우스가 타이폰한테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괴물이란 말이야. 타이폰이 원래 그런 괴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타이푼을 이제는 우리가 타이푼이 태풍이 된 거야. 태풍. 우리가 태풍이 몰려옵니다 할 때 태풍이 타이푼이야. 타이푼이라는 게 태풍이라는 편이라는. 근데 이게 이제 제우스하고 싸울 때 제우스가 두 번째에선 이겼어요. 제우스가 동굴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번개창을 만들어가지고 그 번개창으로 다시 타이푼을 제압할 때 타이푼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좀 비슷해.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타이푼 모습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그 뱀이 두 개의 뱀이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꼬여 있잖아 지금. 여기는 날개가 있잖아. 요게 뭐하고 비슷해요? 요 타이푼의 모습이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요게 지금 뱀이 두 마리잖아. 뱀이 밑에가 두 마리, 뱀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이 위쪽에 있고 여기 아래쪽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이 타이푼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타이푼인데 타이푼이라고 하는데 이게 티폰이라고 하죠. 티폰. 발음들이 그냥 티폰. 이 티폰이라고 하는 타이푼. 뭐 편한 대로 불러야지. 자, 이렇게 하면 요게 타이푼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삶, 그렇죠? 이때의 그 어부역화라는 삶에 있어서의 그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형태가 타이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뱀이 두 마리 꼬여 올라오고 날개가 달렸으니까 이게 요거하고 영락없이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타이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타이푼이 광폭한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기간테스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기간테스의 최고 괴물이 어느 날 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놀고 있었는데 강가에서. 그런데
타이푼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신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도 뭐 이거 싸워봐야 자기도 이거 게임이 안 되니까 제우스도 도망가 버렸어. 제우스는 양으로 변해가지고 순양으로 변해서 거기서 이집트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싸운 건 아테네가 싸웠고 나머지는 다 모든 신들이 다 타이푼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야. 도주했다는 거야 이때. 모든 신들이 타이푼 통해 도주를 하는데 뭐 제우스는 어디까지 갔어? 제우스는 순양이 돼서 순양으로 변해서 순양으로 변신해서 이집트까지 도망가 버리게 그냥 완전히 그 그리스 땅에서 이집트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뭐 이때 놀고 있을 때 이때 그 비너스와 바로 큐피드도 여기에 놀고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있었는데 또 이제는 도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주하냐면은 이때 그 비너스와 그 큐피드는 물고기로 변해서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물고기로 변해서 강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신화가 바로 물고기 자와 관련된 신화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타이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의 그거를 가리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속에 그 두 마리 물고기가 하나는 비너스, 하나는 큐피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큐피드를 임신하고 있는 비너스는 누가 되는 겁니까? 비너스를 임신하고 있는 비너스는 이 삶이죠. 업으면서 삶인 이 존재가 바로 비너스죠. 그래서 비너스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분데 이제 어녀가 되는 거죠. 여성적인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이 여성성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여자라고 그러죠. 그 미덥지 않은 여자는 웃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나쁘게 얘기할 때 그녀도 그녀의 웃음을 결코 여기서도 뭐예요? 비너스가 결국 삶. 그 인간 이 포태하고 있는 이버맨시 큐피드를 포태하고 있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비너스는 우리가 삶을 뜻하는 거구나. 이게 비너스적인 요소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성의 여사니까 금성의 여시니까 황금 낚싯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이나 비너스적인 특성이 있고 그 금성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리고 우리 안에 큐피드가 그 위버맨시로 있는 요런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큐피드를 우리가 그 위버맨시를 수태 분반한다는 것은 큐피드를 비너스의 몸속에서 이 금을 응축을 해가지고 몸 밖으로 뽑아내는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은 마치 그 태풍이 있잖아요. 그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타이푼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다 뭐야? 이게 신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신화라는 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고 이런 어떤 인간의 변화의 메커니즘들을 이렇게 아로새겨놨다고 하는 것을 신화가 아로새겨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 비너스와 큐피드의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낚아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제 큐피드가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비너스는 엄마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해 나가서 이 낚아올릴 때에 이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비너스니까 비너스는 금성의 여신으로서 여신이죠. 여성성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비너스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이제는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